반갑습니다. 박인천입니다. 자, 또 2017년 스포츠 지도사 기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난이도도 평면 난이도의 난이도 조절도 뭐 성공적이었다. 근데 2017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에서도 복수 정답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다 맞게 해준다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서 그때 이제 점수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잘 통과를 해서 필기를 붙으셨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을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난이도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갈수록 난이도 높아지고 다시 뭐 15, 16번쯤에서 17번, 뭐 18, 19번 이렇게 난이도가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있는 시험 문제들은 1, 2, 3번은 될 수 있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18, 19, 20번도 절대로 놓치면은 안 된다. 이렇게 6문제 정도를 가지고 가면 어때요? 60점에서 이미 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문제만 더 맞추면 충분히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남는 문제에서 더 점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득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자, 1번.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 하위 영역. 자,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보시면 된다 그랬죠.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조절에 대한 신경심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학문 영역. 신경심리적 과정, 생물학적 기전. 어렵죠? 근데 핵심 단어는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조절. 조절 영어로 뭐죠? 컨트롤.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모터 컨트롤. 운동 제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됐다. 1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틀리면 무슨 보다? 목보, 짬보, 울보? 아니죠. 바보. 바보입니다. 이제 1번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 학습. 운동 학습은 뭔가 배워, 연습, 학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영속적인 변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속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있으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성숙, 성장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운동 발달입니다. 운동 제어는 생성과 조절. 요 핵심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운동 심리는 뭐 삶의 질, 뭐 건강, 운동, 뭐 취미 활동 이런 내용들. 운동 선수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운동 참여에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 운동 심리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심리 요인이 스포츠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문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요 방향 찾기예요. 심리 요인이 스포츠 수행. 자, 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안이라는 심리 요인이 축구 페널티킥이라는 스포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맞죠? 자신감이라는 심리 요인이 수영 학습이라는 스포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맞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감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스포츠 수행에, 골프 퍼팅이라는 스포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다음 4번. 태권도 수련 참가라는 스포츠 수행이 성격이라는 스포츠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향이 다르죠?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야 된다. 자, 1, 2번 우리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3번. 자, 또 나왔어요.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숙련된 운동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운동 학습, 운동 발달.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운동 학습이든지 운동 발달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어디에요?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라 그랬죠? 운동 학습입니다. 운동 학습은 제가 비교적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그랬죠. 설명을 자주 드렸지만 우리가 운동 기술, 운동 학습을 배운다. 뭐 수영을 배운다. 태권도를 배운다. 뭐 자전거를 배운다. 이런 운동 기술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연습과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학습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이것들이 영구적으로 갈까요? 일시적으로 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수영이 30년 동안 수영을 안 했다고 해서 30년 후에 성인이 돼서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다? 아니죠. 이런 변화들은 영구적으로 가고 이런 변화들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적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운동 학습. 그리고 운동 학습은 숙련된 운동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이며 영구적 변화를 유도하는 일련의 내적 과정으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운동 학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3번까지 했고, 자,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보기의 운동 수행에 관한 예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1, 2, 3번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자, 4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4번조차도 사실은 운동학습 및 제어 부분에서 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론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면 테니스 서비스는 공을 서비스 코트에 떨어뜨려야 한다. 퍼스트 서비스가 너무 길어 폴트가 된 것을 본 후에 손목 조절을 위해 시각 및 운동 감각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세컨 서비스에서 공이 서비스 코트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사실 4번 문제는 이론에 대한 그 정의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공식만 가지고 가신다.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폐쇄회로 이론은 무조건 피드백을 사용한다. 폐쇄회로 이론은 무조건 피드백을 사용해서 잘못된 에러를 고쳐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폐쇄회론하고 반대되는 이론이 개방회로 이론이겠죠. 개방회로 이론은
빠른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사용할 수 없고 동작을 수정할 수 없는 빠른 동작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방회로 이론은 피드백을 사용 못한다. 폐쇄회로 이론은 피드백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기가 사실은 이제 간단하지는 않은데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운동 행동의 갑작스러운 변화, 우리가 걷다가 갑자기 뛰게 된다든지 우리가 걷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은 러닝머신에서 한 뭐 6, 7까지 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스피드에서는 갑자기 변화하게 되죠. 달려야 되죠. 이런 운동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을 할 때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의 움직임이나 행동은 환경과 함께 변화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이 생태학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피드백은 무조건 폐쇄회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운동기술 연습에서 발생하는 맥락 간섭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5번 문제를 풀려면은 맥락 간섭 효과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집중 연습, 연습의 형태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방법, 문제를 모를 때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잘 먹히지는 않는 문제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집중 연습은 쉬는 시간보다 연습 시간이 긴 연습 방법, 분산 연습은 쉬는 시간이 훨씬 길고 연습 시간이 조금 작은 연습. 그래서 이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은 맥락 간섭 효과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맥락 간섭 효과는 맥락 간섭 효과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비슷한 환경 또는 기존에 연습했던 환경과 조금 다른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에 배웠던 기술들이 다음에 배울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맥락 간섭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맥락 간섭 효과라는 것은 높은 맥락 간섭에서는 연습 수행에서의 효과가 높다. 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다른 환경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 운동 기술을 배우는 데는 효과가 낮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 놓으면은 연습에서 운동 기술을 익힐 때는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운동 기술을 다 익힌 상태에서는 어떻죠? 다양하게 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수행보다는 실제 수행에서 경기에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번 낮은 맥락 간섭은 파지의 효과가 높다. 파지 제가 말씀드렸죠. 파지는 운동 기술을 배운 거를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운동 기술을 배웠을 때는 어때요? 파제 효과가 높겠죠. 결국에는 높은 맥락 간섭은 파제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단순한 환경에서 단순한 기술을 계속 반복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는데 연습 수행에서 효과가 높을 수는 있지만 이 단순한 기술을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환경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4번, 무선 연습은 분단 연습에 비해 파제 및 전이의 효과가 높다. 자, 무선 연습, 분단 연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선 연습은 순서가 있는 동작을 어떻게? 무작위로 순서 없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환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맥락 간섭 효과가 높은 훈련 방법입니다. 근데 분단 연습은 순서가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분단으로 나눠서 1, 2, 3번 동작을 연습하고 4, 5, 6번 동작을 그 다음에 연습하는 이런 연습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런 분단 연습은 맥락 간섭 효과가 낮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맥락 간섭 효과가 큰 무선 연습은 파제 및 전이의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무선 연습 같은 경우는 연습 수행에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작위로 동작을 배우기 때문에 연습에서는 동작 연습이나 학습에 효과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무작위로 동작을 배워놓은 상태에서 시합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선 연습에서 맥락 간섭 효과를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시합과 수행 상태에서는 연습 수행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다. 자, 5번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6번 다시 학문 영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반갑죠? 6번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운동 발달의 기본 과정으로 틀린 것은 운동 발달의 기본 과정이랍니다. 자, 전생에 걸쳐 진행되는 불연속 과정이다. 개인차가 존재한다. 민감기 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일단 보기를 읽어봤을 때 우리가 이런 틀린 설명 또는 틀린 개념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에 썼던 이론들이나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겠다. 근데 이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전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운동 발달이 불연속적일 수 있을까요? 전생이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인데 이 변화가 불연속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는 어떤 애는 어렸을 때 빨리 크고 어떤 애는 나이가 좀 들어서 사춘기가 늦게 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민감기와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죠.
우리가 성장에 민감한 민감기, 그리고 어떤 학습, 언어 학습이라든지 운동 학습이라든지 이런 학습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좀 많이 배워야 된다. 운동도 성장기 때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4번도 마찬가지. 우리 운동 발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무시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아젠가 피시바인의 합리적 행동 이론을 모르면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찍고 넘어간다. 근데 이렇게 보기도 짧으면 찍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추, 제가 추천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냥 이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닌 거는 3번이에요. 행동 통제 인식.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그리고 이 행동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규범에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합리적 행동 이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금연을 하겠다. 내가 건강을 생각하려는 의도를 통해서 담배를 피지 않겠다는 규범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규범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금연 행동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행동은 합리적 행동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탈 때 새치기를 할 거예요. 새치기를 하려고 할 때 의도조차 좋지 않죠? 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니까 좀 새치기를 좀 해야겠어. 그리고 주관적 규범으로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바른 행동인가 바르지 않은 행동인가 라는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죠. 이랬을 때는 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 없다 라는 거. 근데 행동을 통제하는 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이 주체적 자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실천을 위한 중재 전략 중 내적 동기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가 이 8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드렸어요. 내적은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외적은 어디에 있다고? 내 밖에 있습니다. 자, 요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매월 운동 참여율이 70% 이상인 회원에게 경품을 적용한다. 경품은 제 안에 있습니까? 제 밖에 있습니까? 경품은 제 밖에 있죠. 헬스클럽에서 출석 상황, 운동 수행 정도를 그래프로 게시한다. 그래프는 내 마음속에 있나요? 벽에 붙어 있나요? 벽에 붙어 있죠.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을 권장하는 포스터, 마찬가지. 포스터는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벽에 붙어 있다. 자, 4번.
운동 목표에 재미를 두어 즐거움과 몰입을 체험하게 한다. 즐거움과 몰입은 어디 있어요? 즐거움과 몰입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즐거움과 몰입은 내적 동기 전략에 해당이 되겠다. 자, 오늘 수업 이 정도까지 하고 연결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